자, 오늘 배울 나라는 송나라입니다. 다시 중국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중국사 앞에서 어디까지 배웠냐면 당나라까지 배웠어요. 당나라 망하는 거 기억납니까? 당나라 말기쯤에 반란 큰 게 일어났어요. 눈치챘죠? 황소의 난. 엄마 이런 송아지 황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황소였는데 얘가 반란 일으켜서 당나라가 막 기우뚱 되게 되죠. 그래서 황소의 난으로 거의 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지방의 절도사들이 깝칩니다. 절도사들이 누구였어요? 칼을 들고 지방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던 절도사들이 오히려 그 칼을 당나라한테 겨누게 되죠. 그래서 지방의 권력자들, 지방의 군인이었던 절도사들이 깝치면서 당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망하고 한나라가 바로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합니다. 그 시기를 5대 19기라 불러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은 위쪽에 화북 지방이 있고 강남 지방이 있죠. 앞에 배웠어요. 그래서 위쪽에 화북 지방에 이 5개 나라, 5대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라가 쭉 연결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19군 주로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이 아래쪽에 대략 한 10개 정도의 나라들이 쭉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쪽에 5개 나라, 아래쪽에 10개 나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분열된 시기를 5대 19기라고 한다. 왜?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깝치면서 이렇게 분열을 했다. 이것을 통일한 것이 오늘 배울 송나라입니다. 참고로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인데 한족은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을 한족이라 불러요. 중국에 북방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 본토를 원래 지켰던 것은 한족 오리지널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지널 치킨도 오늘은 오리지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송나라랑 이 북방민족을 배울 겁니다. 먼저 송나라 볼게요. 방금 배웠죠? 당나라가 망한 뒤에 절도사들에 의해서 분열이 된다. 당을 무너뜨린 것도 절도사지만 각 지역에 분열을 했었던 것도 절도사 때문이다. 그래서 5대 19기라는 분열기, 중국의 마지막 분열기예요. 그것을 통일한 것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사에서 태조는 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을 태조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고려의 태조는 왕건이고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죠. 송나라의 태조는 조광윤입니다. 이 사람도 절도사 출신이에요. 본인도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은 송나라라 했고 수도를 카이펑으로 했습니다. 한자로는 개봉이라 쓰고 중국어로 카이펑이라고 읽어요. 왜 여기 수도를 했냐면 좌우로 흐르는 강이 많거든 중국은. 그래서 좌우로 흐르는 이 강과 위아래로 흐르는 운하가 있거든요. 우리 수나라 할 때 운하 배웠었죠. 위아래로 흐르는 그래서 좌우로 흐르는 황허강 요 가운데 딱 위치한 것이 카이펑이래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 가운데 딱 있는 것이 카이펑이기 때문에 여기가 물자도 많고 돈도 졸라 많고 사람도 많고 대박이래요. 그래서 송나라 수도 카이펑은 꼭 알아두세요. 자, 태조가 했던 정책 시험 잘 나옵니다. 먼저 황제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앙에 군대 있죠. 우리 역사에서 중앙 군대는 수도에 있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도가 중앙이잖아. 카이펑에 있던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황제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제를 기억합니다. 과거제가 뭐예요? 유교 지식을 물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었죠. 근데 이것을 약간 개편합니다. 황제가 직접 전시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뽑히겠죠. 이 뽑힌 이 그룹 중에서 본선이란 번 되겠죠. 예선을 거쳐서 본선이 뽑혔는데 이때 이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뽑는 것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러니까 뭐야? 관리를 최종 선발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죠. 황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뽑아주니까 너희들은 나의 인재야, 나의 관리야. 나한테 깝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뽑힌 애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황제가 나를 뽑아줬어. 황제한테 충성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황제권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에서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는 전시를 운영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 들어갈게요. 문치주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황제가 있죠. 황제의 수많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이제 무관이 있고 문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신관리, 문관관리라는 거예요. 무관이 무슨 무자냐면 싸울 무자예요. 관리들 중에서 칼든 관리들 있죠. 한마디로 군인을 무관이라고 합니다. 싸울 무자, 무술 무자. 문관은 이게 펜들 물자예요. 펜 든 애들 있죠. 한마디로 어떤 애들, 머리 쓰는 애들, 펜 들고 머리 쓰는 애들을 문관이라 불러요. 똘똘이들. 그래서 무관은 칼 든 애들, 문관은 똘똘이들인데 머리 쓰는 애들. 근데 뭐예요? 조광유는 요 무관 출신이죠. 칼 든 애들이었잖아. 근데 본인도 그 칼 들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면은 또 중국이 망할지도 모르거든. 송나라 망할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조광류는 자기가 무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누굴 대우해준다? 문관을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무관은 죽여버려요. 실제로 죽인 게 아니라 힘을 줄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문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문관 중심으로 다스릴지 나라를 다스렸다. 문치주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절도사 이 새끼들이 깝쳤었잖아. 절도사들의 권한은 줄이고 무관을 줄인 거죠. 그 다음에 문관을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무관보다 문관을 우대했었던 이런 시스템을 문치주의라고 해요. 근데 칼든 무관을 무시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 거란이나 여진족 이따 보겠지만 얘네들 북방민족이라 그러거든요. 얘네들 싸움 졸라 잘하거든. 얘네는 태어났을 때부터 취미생활에 말 타고 활 쏘는 거야.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그래도 얘네들이 센데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송나라는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뭘로 해결하냐면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북방민족한테 야들 너네들 말 타고 힘들지? 바나나 우유 사 먹어 해가지고 돈 찔러주고 용돈도 줄게 PC방 가서 게임 한 판 하고 와 이렇게 해줍니다. 닌텐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북방민족의 자전 침입을 평화 유지를 위해서 뭘로 해결하냐면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위기가 생겨 물자도 제공해주고 국방비도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도 좀 안정시키고 부국강병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떤 건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농민과 상인한테 돈을 꿔줍니다. 낮은 이자로. 그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하고 농민이 곧 병사가 되도록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땐 그게 안 됐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왕안석의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 내용은 되게 좋아요. 농민들하고 상인들도 좋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좋은 내용이야. 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항상 반대하는 XX 새끼들이 있어. 보수파 관료층.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을 놓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도 안 되고 돈은 없고 북방민족은 계속 깝치고 끝내 여진족에서는 금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망하진 않았지만 남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이때를 송나라 중에서도 남송이라고 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있고 남송이 있어요. 그럼 수도를 바꿔야 되겠죠. 아까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남쪽의 수도가 내려오면서 남쪽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요. 강남지방. 여기서 나온 노래가 오빵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남송 시대라는 거. 이 남송마저도 누구한테 망하냐면 몽골한테 망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해줘야 되고 이 그림이 어느 학교 교과서나 다 나와요. 그래서 송나라 시기 때 초기고 나중에 남송 시기 때. 송나라 시기 때 북방민족 볼게요. 말타는 싸움 졸라 잘하는 새끼들. 근데 약간 무식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서하가 있고 요 나라가 있어요. 여진도 위쪽에 있었고 이땐 요 나라가 대세야. 요 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여기 송나라가 있었고 수도가 어디예요? 보니까 카이펑이었었죠. 요 때만 하더라도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송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요 나라가 좀 저물고 여진족이 커지게 되는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들어서고 요 나라는 망했어요. 서하는 여전히 있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내려와서 남송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여기 이만 항저우라고 또 부르는데 항저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펑이 수도였다가 항저우로 바뀌게 돼요. 요 시대를 남송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송나라 위쪽은 요 나라가 있었고 남송 시대에는 금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요런 분위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북방민족을 볼게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민족으로 부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월한 군사력이야. 싸움 졸라 잘해. 아까 얘기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취미생활 말 타고 활 쏘는 거야. 졸라 잘 싸웁니다. 누워서도 활 쏘고 누워서도 잘 수도 있대. 싸움 졸라 잘하는 새끼들이요. 근데 약간 무식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하라 나라 아까 봤죠. 요 나라 금나라가 있습니다. 탕구투 거란 여진족이 세운 나라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중국을 나중에 일부분 혹은 전체를 먹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중국 일부 지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국이 아까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엄청난 나라거든.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국에 흡수가 되기 싫으니까 이중 통치 방식을 택합니다. 일단 서하는 중국이 한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 그대로의 서하 문자를 쓰게 되고 거란도 마찬가지예요. 거란 문자, 여지 문자, 고유의 문자를 씁니다. 왜? 중국의 한자를 썼다가는 바로 중국 문화에 동화되고 중국한테 문화적으로 먹힐 것 같으니까. 통치 방식도 이중으로 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고유의 9년제를 쓰고 여진족은
거란족은 부족제였습니다. 금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애들은 군현제, 그 다음에 여진족은 부족제. 그래서 송나라는 군현제, 자기들 고유의 부족제를 쓰면서 이중 통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중 문자를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목적이라고? 중국의 문화에, 송나라 문화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북방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중으로 통치했었다는 거. 문자도 이중으로. 여기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여진 무사들 싸움 졸라 잘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그림으로 봐도 졸라 잘해 보이죠. 그냥 얼굴 그냥 눈 이렇게 쫙 째려보면 오줌 쌀 것 같죠. 찍하고 북방민 쪽 고유의 문자를 썼습니다. 한자가 이제 송나라 문자라면은 이제 거란, 서화, 여진 문자가 별도로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송나라한테 먹히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자, 서화의 특징이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서화는 위치가 요게 서화잖아요. 여기 비단길이죠.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비단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했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비단길 장악한 나라는 동서유역으로 돈을 졸라 많이 벌었다. 그리고 몽골한테 무너집니다. 요 나라 거란족인데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가 요 나라예요. 이 발해가 우리 민족이었었잖아. 그래서 이 발해 민족 망한 나라의 유민들이 고려로 흡수가 됩니다. 우리 고려. 그래서 고려가 거란을 별로 안 좋아했어. 우리 뒤에 배우고 있지만 거란이 우리 고려한테 선물 보냅니다. 낙타를 보내는데 우리 고려 왕건이 그 낙타 굴며 죽여버려요. 보냈던 사신도 죽여버리고. 왜? 우리 민족이었던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하고 상종할 수 없다 해가지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고란을 쳐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게 요 나라고, 또 송나라하고 대립하는 거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고, 또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왜? 우리가 낙타 선물 보낸 거 굶겨 죽였잖아. 사신도 죽여버리고. 또 그래서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서희 장군이 이 말발로 혓바닥 가지고 내럴럼 해가지고 무찌르죠. 서희 외교단판.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송나라하고 금나라가 손잡고 요 나라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 방금 봤죠? 송나라랑 손잡고 요 나라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송나라마저도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쫓겨 내려온 것이 남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나라는 역시 몽골한테 망하게 돼요. 몽골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역대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주성 부분, 고유 문자를 썼고 그리고 이중 통치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송해 경제예요. 송해 경제는 여기 상업과 해상무역이 중요한데 농업도 볼게요. 농지 개간을 해서 농사짓는 땅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벼 품종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알려면 이걸 좀 알아둬야 돼요. 모내기법이 보편화돼요. 모내기법은 뭐냐면 여기가 농지가 있으면 여기다 바로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여기 모판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판에다가 여기 벼 있죠. 쌀 씨앗을 뿌립니다. 요것이 자라겠죠. 요 자란 것을 이 진짜 농지에다가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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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맞춰서 심는 거예요. 요것을 모내기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좋냐면 잡초 제거하기 아주 좋아. 그러다 보니까 또 쌀 생산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모내기법이 되게 좋아요. 이것이 보편화된 것이 송나라고, 그리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둘 있자요. 두 가지를 심을 수가 있어요. 아까 봤었죠. 요 모판에서 키우는 동안에는 여기서 보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농지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식을 하죠. 그러면은 다시 또 쌀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쌀과 보리 두 가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한 것이 요 모내기법의 장점입니다. 이런 것이 보편화된 것이 언제다? 송나라다. 그리고 수공업은 항상 중국은 똑같아요. 도비차가 되게 유명합니다. 도비차, 도자기, 비단차. 이거 유럽에 가져가면은 뻥튀기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고, 유럽 애들 이거 보면은 오줌 질질 쌉니다. 왜? 너무 좋거든. 도자기, 비단, 차. 이거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상이 되게 많았던 것이 송나라고, 상업이 되게 중요해요. 송나라는 돈이 많았던 중국 왕조예요. 왜? 상업이 발달한 이유가 아까 수도 카이펑 어땠어요? 위아래로 대운하, 동서로 강이 흐르는 위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이펑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었대. 어마무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도시 카이펑, 그 다음에 남성의 수도 항저우. 그래서 카이펑과 항저우는 돈이 흘러 넘쳤었대. 애들 아이폰 들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집에 곳곳에다 닌텐도랑 비데를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데 동전 사용량이 증장을 해요. 근데 동전이 좀 무겁잖아. 쇠로 만들었으니까. 쇠는 아니지만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지폐가 만들어집니다. 종이 돈을 지폐라 부르죠. 그래서 교자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 지폐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송나라라는 거 되게 정교하죠.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요 도시에서는 교자가 쓰였었다라는 거. 세계 최초의 지폐입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합니다. 왜 해상무역이 발달하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중국 이렇게 있죠. 위쪽은 북방민족들이 자꾸 있잖아. 요 새끼들이 자꾸 깝치니까 이렇게 바다를 이용한 해상무역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북쪽은 북방민족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남쪽을 이용한 바닷길, 바다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바다 해상무역이 발달한 나라가 송나라였었어요. 왜? 북쪽은 북방민족이 깝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 조선술과 항해술, 배를 타고 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이때 송나라가 발달한 것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자석을 이용하죠. 자석이 남쪽과 북쪽을 가르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향을 알 수 있었거든. 그래서 저 멀리까지도, 그래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안개가 끼면은 해도 별도 안 보이잖아. 근데 나침반을 이용하면은 안개가 껴도 멀리까지 방향 알 수 있어서 직선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 사용 때문에 해상무역이 그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무역이 발달해요. 국제무역 항구. 중국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기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이런 데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여기에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외국 배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박사예요. 시박사. 시박사는 외국 배가 들어오면은 얘네들 안전도 지켜주고, 얘네 숙박 같은 거, 먹을 거 해결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출입국 관리 같은 거, 이런 역할을 여기 항구에서 시박사가 다 전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전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시박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수가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지금도 대도시죠.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송나라의 도자기랑 동전이 많이 유통이 되었어요. 아까 도비차도 유명했지만 동전도 많이 유통이 되었었대. 그래서 주변국하고 보면은 이슬람 제국, 서화, 금, 고려, 일본 주변국하고 화살표가 많죠. 졸라게 많이 교육을 했었다. 주로 도비차. 근데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때 중국 애들이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 배가 유명했었대. 이 도자 여기 도시 이제 대나무로 엮은 건데 요게 되게 튼튼했었고 요 배가 빠르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침반 덕분에 멀리까지 가는데 배가 하나 발견되었어. 나나이 1호인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여기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치안저우에서 이렇게 나가려다가 태풍 때문에 침몰한 배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발견했는데 몇십 년 동안 이걸 꺼내지 못했어. 기술이 없어서.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꺼냅니다. 이거 꺼낼 때 들었던 돈이 100억이 넘는데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걸 꺼내는데 문제는 이 배, 이게 실제 배예요. 이 배를 꺼내는데 잘못 꺼내면 다 부서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안에 진흙 있죠. 진흙까지 그대로 파가지고 그대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최초의 방식이었었고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갔대. 그래서 요 가치 있죠. 요 배의 가치가 이 배에 엄청난 유물들이 있거든요. 요 가치가 100조, 100억도 아니고 100조에서 150조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우리나라 예산이 선생님 알기로 한 600에서 8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이 한 배에 있었던 유물들의 가치라고 합니다. 보세요. 뭐가 실려있냐면 도자기가 가득 실려 있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도자기랑 동전 이런 것들, 금속, 금, 은 같은 것들이 가득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배 이름이 나나이 1호인데 요 배가 어마무시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배를 그대로 떠올린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나이 1호 요거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송나라는 해상무역이 졸라 발달했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그림도 아주 유명해요. 중국 가면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그림인데 카이펑을 그려놓은 거야. 청명절이라고 해서 중국의 명절인데 그때를 그린 건데 사람들 어마무시하죠. 100만 명이 넘게 살 정도로 대도시가 송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거리에 낙타가 지나갔던 것이 선생님은 좀 인상적이에요. 아주 세밀하죠?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스냅샷 같아요. 아주 정밀하게 그렸었던 카이평을 묘사한 청명상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송나라의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해요. 우리도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라고 불렀었죠? 똑같아요. 이 사대부예요. 그래서 선비사자 관리대부예요.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는 선비, 그리고 유교로 과거에 급제해서 나갔던 관료들 합쳐서 사대부로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가 문치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똘똘이들을 뽑았었죠.
그 똘똘이들을 대우했었죠. 그래서 글공부를 한 사대부들이 등장하고 지배층이었었다라는 거. 얘네들은 유교적 소양이 엄청납니다. 유교로 공부하기 때문에. 유교가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그래서 공자, 맹자가 만든 유교를 달달달 외웠던 사대부가 지배층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성리학입니다. 유교가 있고 공자가 만들었었죠. 그때 유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야. 공자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해석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훈고학, 그다음에 뭐 지증학, 양명학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만들어진 성리학입니다. 이것을 주자가 만들어서 주자학이라고도 해요. 요 주자라고 써 있죠? 주의가 만들었습니다. 남성시대 때. 주의인데 아까 공자, 맹자, 뛰어난 학문을 갖춘 사람들 자자를 붙이죠. 그래서 주의가 뛰어났기 때문에 주자.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리학. 이것이 동아시아 각국에 퍼졌는데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게 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주자가 만든 성리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교의 일종이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뭘 공부하냐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졸라 어려운 거야. 이거 공부하려면 똘똘이들이 해야 되거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우주의 원리. 우주는 뭘로 되어 있을까? 듣기만 해도 졸라 어렵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졸라 똘똘이들, 사대부들이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성리학으로 그러고 동아시아,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베트남, 일본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주류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 숭상하다가 발전도 하고 나중에 일본한테 먹히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 때 잘 살았죠. 아까 농업도 발달하고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잖아. 돈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화를 즐깁니다. 서민 문화. 일반 서민들이 문화를 지키는데 발달시키는데 서민 문화가 발달했어요. 뭐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중3이나 고1 때 한국사 배울 때 조선하고 똑같아요. 조선에도 양반 사대부 있었죠. 조선도 성리학이 발전했죠. 조선도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가 조선이 그대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과학기술 아주 중요합니다. 송나라 때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는데 돈이 많잖아. 화약기술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화약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무기화하는 것이 송나라 때 발전이 되고 나침반도 고도화된 것이 송나라 때예요. 활판 인쇄술, 인쇄술이 뭔가 찍어내는 거잖아. 이때 활판 인쇄술이 거의 실용화됩니다. 활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샘 채널이 메가 역사죠. 옛날엔 나무판에다가 이걸 새겼어. 그다음 먹물 익힌 다음에 찍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찍어낼 수 있는 건 메가 역사밖에 못 찍어내. 근데 이것을 쪼갭니다. 이것을 쪼개가지고 글자를 낱개로 쪼개버려요. 이것을 활자라고 해요. 그럼 활자를 조합하기에 따라서 나름에 따라서 뭐 메가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 메가라고 할 수 있고 가역 메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네 개의 활자를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개의 글자를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혁명입니다. 지금은 타이핑으로 한글로 워드 쳐가지고 찍어내지만 이때는 활자를 만들어서 찍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이때 발명되고 실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자, 낱개의 글자를 활자라고 하는데 이걸로 찍어내는 활판 인쇄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기술이 중국의 발명품이라고 해요. 우리 앞서 발명된 거 제지술 기억납니까? 제지술 우리 배웠었죠. 앞서 배웠었던 거. 이 제지술과 합쳐서 요 네 가지를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제지술, 그다음에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는데 유럽까지 퍼지게 됩니다. 중국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이쪽 이슬람 세계에 전달해주고 이슬람 세계가 나중에 유럽까지.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유럽에 끼친 영향이 어마무시해. 우리 앞에 뵀었던 화약 무기 때문에 기사들이 필요 없어지죠.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봉건제가 해체되었어. 그 나침반 때문에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죠. 신항로 개척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활판 인쇄술로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보급이 되고 성경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중국의 요 발명품 때문이에요. 제지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은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림을 보면 공부하는 양반 사대부 뭘 공부했겠어요? 메가 역사가 아니라 성리학. 그 다음에 주희, 성리학을 만든 사람 주자라고도 하고 송대 발전한 과학기술,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제지술까지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 부른다는 거.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송나라 조광윤이 5대 시국을 정리하고 만들었습니다. 한족이었었죠. 그래서 한족 국가입니다. 오리지널 민족. 나라 이름을 송이라 했었고 수도를 카이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태조는
문치주의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전시라는 걸 직접 시행했었고 문치주의를 통해서 문관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무관들이 약해졌었죠. 절도사 약하다 보니까 지방 국방력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센 북방민족 자꾸 침입을 하니까 뭘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걸 해결하려 했었던 것이 왕안석이지만 반발로 실패했고 여진족이 침입을 해서 수도를 바꾸고 남송이 되는 것이 이 당시 때 역사이죠. 그래서 개봉해서 이만 한마디로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수도가 바뀝니다. 이때부터 강남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망하게 되고 요 지도 차이점 알아둬야 되고 북방민족 아주 우월한 군사력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약했었죠. 그래서 오리지널 중국 한족한테 문화적으로 먹힐까봐 이중 통치 방식과 고유 문화를 지키는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중 통치 방식 이런 식으로 했었고 각각의 고유 문자를 썼었다라는 거 각각의 특징 한 번씩 봐주고 자 넘어가서 송나라 농업에서는 모내기법과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수공업, 도비차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지 중국 왕조는 이게 유명했었고 상업부분이 중요했었죠. 상업도시, 수도, 카이펑, 항저우가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지폐가 세계 최초로 쓰였습니다. 그 이름이 교자였었고 해상무역이 발달했었죠. 이런 것들 발전했고 무엇보다 나침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 나나의 1호 이름까지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된 정도로 해상무역이 발달했었다. 왜? 북쪽에는 북방민족이 깝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남쪽 위주로 바닷길 위주로 무역이 심했었다. 그래서 시박사가 발달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카이펑의 발달한 모습은 요 그림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고 그래서 지배층 사대부가 등장했었고 유교적 소양을 갖췄고 성리학이 발달했습니다. 주자가 만들었었고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었었죠. 섬유문화가 발달했었고 그리고 3대 발명품과 앞서 개발되었던 제지술과 합쳐서 4대 발명품 중국에 이것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되었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유럽에서 전파되었었다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대부, 주희, 3대 발명품 알아두시고 아까 조광윤 못 봤네요. 요 좀 띨빵하게 생긴 안경 낀 것처럼 좀 띨빵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조광윤이고 전시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했었다라는 거. 자 흐름 알겠죠? 안기법 송나라 조문왕 우리 장례식 가면 조문하죠. 송나라가 조문을 많이 했대. 조문왕 조문왕 조광윤 문치주의 왕안석의 기억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 북방민족인데요. 서한은 별로 잘 안 나와. 그래서 요금 뒤에 원나라가 등장하거든요. 몽골족이 세운. 그래서 얘네들도 다 북방민족이에요. 요금원. 지금은 없지만 우리 고속도로 탈 때 톨게이트 지나가죠. 지나갈 때 옛날에는 요금원이 있었어. 지금은 거의 하이패스지만 그래서 돈을 걷는 요금원. 얘네들은 북방민족으로 힘이 세죠.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삥 뜯죠. 그래서 요금. 돈 내야지 요금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금원. 요 순서대로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나라 이름은 요금원 이렇게 외우고 우리 나중에 한국 살 때 고려도 요금원하고 순서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건 한국 살 때 배우고 중국 4대 발명품 아까 배웠죠. 재활, 화나. 선생님 다리가 지난번에 부러졌었거든요. 재활을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다시 재활하는데 짜증이 났어. 재활하는데 화났다. 재활, 화나. 재활, 화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주술, 활판, 인쇄술, 화양무기, 나침반. 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알아둬야 돼요. 문제. 송은 조광윤이 건국했다. 맞죠? 송은 성략이 발달했다. 맞죠? 그래서 송, 시옷, 성략, 시옷, 시옷, 시옷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남송은 요의 침입으로 수도를 항저로 옮긴 나라이다. 남송 아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남송은 여진족 금나라 때문에 옮긴 거죠. 그래서 요가 아니라 금입니다. 틀렸고요. 송의 상업도시는 카이펑, 송의 수도였고 항저우 남성의 수도였었죠. 맞죠? 성략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졸라 어려웠었죠. 똘똘이들만 공부했을 수 있었어요. 금을 건국한 민족은 여진족이었었죠. 송시대 발명품 중 방향 알려주는 건 나침반이었습니다. 송에서 인간의 본성 성리학이 발달했고 송시대 무기 화양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었었죠. 그래서 송시대 발달된 발명품들 송은 결국 몽골의 침입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4대 발명품을 뭐 송이 발명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